요즘 대권 출마 선언이 상당히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직 지자체장들의 그런 대선 행보가 약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오늘 바른TV에서 미디어팬의 훈남 기자이십니다. 김규태 기자님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보면서 대선에서 과거에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분보다 현직 계시는 지자체장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다들 그 지역 광역단체장 출신인데요. 최근에 원희룡 제주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쉽게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다른 분들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현재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광역 단체장들을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감이라고 다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지자체장들이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과연 그분들이 이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예, 사실 그 시장이든 도지사든 만약에 지역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대권으로 출마하는 경우는 아마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일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일 재임 당시에 청계천, 보건,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되게 큰 공감과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아마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아니면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다들 광역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신 건데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본인의 능력이 검증이 되고 입증을 하면은 뭐 대권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현재의 추세, 그 대선 주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면은 뭐 가령 이재명 성남시장님 같은 경우는 종편에 자주 얼굴을 내비추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소통을 엄청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인 케이스고 뭐 아직 남아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남경필 지사나 이제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여야 각 진영에서 애초부터 차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보지만 그거 자체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 적합한가, 과연 대통령 감인가가 그게 관건인데요. 사실 대선 지지율 조사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사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나 인기 조사에 그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걸어왔던 경력,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추진해왔던 정책, 공약,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 등인데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국에는 약간 인기도 조사가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희 기억에도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시장님은 상당히 포퓰리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인기도를 좀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깊게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포퓰리즘의 정의는 사실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가령 이런 것입니다. 그 자기 돈이 아니라 지역 재정, 지역 예산으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이죠. 주로 복지 쪽에 이제 관건이 맞춰지는데, 가령 이재명 성남시장님 같은 경우는 청년 배당이랑 공공산후 조리원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성남시 자체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그것에 대해서도 금방 재정 극복을 했다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어떠한 PR을 하셨죠. 그 다음에 뭐 불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이제 대표적인 파퓰리스트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꼽히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유사하게 청년수당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노조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강조하는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두드러지는 파퓰리즘은 없지만 지역적으로는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대선 공약으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제안하셨었고요. 사교육 금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겠다. 이러한 큰 파퓰리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분은 안희정 지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최근에 대연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중용화하겠다는 대연정인데 또한 추가로 뭘 했냐. 최근에 그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파퓰리즘 공약에 반대한다면서 자신은 반파퓰리즘의 기술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포퓰리즘에 식상한 국민들 일부에게 호소하는 이것도 일종의 파퓰리즘 그러니까 저도 공약이죠. 왜냐면은 사실 말의 성찬이거든요. 이거는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 대선 주자로 꼽히는 광역 단체장 분들이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 같은 걸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자신의 인기도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이게 뭐 우리가 공동체의 이런 미래 세대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유산을 미리 갉아먹고 또 국가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국민들로 좀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지자체장으로서 포퓰리즘을 정치 펴는 사람들이 나쁜 후보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마 뭐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되게 환호받는 후보가 될 거라고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들이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하시는 행동이 어떤 중앙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야당 지자체 장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현직 대통령하고 약간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재작년 2015년이죠. 그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그쵸. 설치하겠다는 네.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입장을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반대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사고가 났던 뒤로 계속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천막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쳐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실 불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하는 서울시정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그런 뭐 포퓰리즘 정책이라든가 그런 이제 중앙 정부에 약간 각을 세우는 그런 결정들이 과연 지자체장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그 수장으로서 한 선택이었는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뭐 그러한 질문을 당사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당연히 본인들은 부정을 하십니다. 왜냐면 그것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냐 안 나쁘냐인데 법적인 정당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 예산을 단체장이 이렇게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그 지역 재정이 파탄이 나고 만약에 고갈이 된다면 그 책임은 그 당사자, 단체장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령 파퓰리즘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뭐 반값 정책이나 무상 정책 등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은 가장 그 문제의 근원은 그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비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시작한 복지는 삭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가서. 왜냐면 이미 그게 고착화되고 국민들,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받길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자신들의 권리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감축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만약에 지역 단체장이 선의로 진짜 아무런 야심 없이 복지정책을 무상정책이나 반값이든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의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자기 돈이 아닌 자기 호주머니가 아니라 지역 예산, 지역 세금을 통해서 민심을 쓰고 그러한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행정 공백과 예산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문도 드는 게, 그러니까 만약 지자체장이 본인의 현직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다음에 선거를 준비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또 다른 꿈이죠. 뭐 대권이 됐든 아니 국회의원으로 나가든 이런 걸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뭐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많은 공무원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차기 선거 캠프를 위한 어떤 그 조직원들을 이 공무원 그런 별정직 이런 걸로 좀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미리 그 선거 캠프를 세팅해 놓는. 그런 속내도 당연히 있으실 거지만 네. 분명히 당사자들은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파퓰리즘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 추세는 있습니다. 별정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 임명직이든 다들 자기 측근을 안 칩니다. 네. 뭐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기업 뭐 지난번에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가 문제 있었던 서울 메트로나 그런 데도 뭐 감사든 상근 이사든 비상근 이사든 간에 박원순 시장님이 자기들 측근을 안 쳤다는 것은 뭐 누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뭐 박원순 시장뿐만 아닙니다. 다른 단체장들도 분명히 다들 자기 측근들을 당연히 심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분들 다수가 다 선거 캠프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명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단체장분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롭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어떤 마을 공동체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선정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만약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선거 캠프에 합류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선거 캠프에 들어갈 분들을 미리 지역 예산으로 지역 예산, 네. 지역 혈세로 돈을 준 거죠. 그건 사실 건마다 다 따져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특정 지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현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뛰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전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신 분 중에 지자체장 이후 되신 분은 전 말씀하신 이명박. 근데 그분도 사실 서울시장 2006년 한 6월쯤까지 임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에 대선을 치르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지자체장들은 부탕을 뛰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의 수장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떤 대권 행보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약간 그 좀 지자체 행정에 약간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것에 대한 그냥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이었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불출마의 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장에 전념하겠다. 예. 이제까지는 안 그랬다는 건가요? 뒤집어 보면은 서울시장에 전념하고 싶었으나 전념하지 못했더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닐 겁니다. 뭐 현재 아직 대선 주자로 남아있는 남경필 지사,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님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본인들이 지금 대선 주자 행보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선거 캠프든 아니면은 해당 그 서포트하는 그 라인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든 그분들은 다들 시정 도정은 신경 쓸 수가 없는 노릇일 거고요.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정보 싸움이 가장 치열할 텐데 그러한 점에서 어느 라인에 가서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고 앞으로의 캠프나 어떤 선거 전략 방향에 대해서 거기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정 도정에는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박 시장님이 어떤 언뜻 그 속내를 그때 이제 불출마 변을 밝히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단체장이 만약에 향후 자신의 거취를 두고서 대선 주자로 계속 갈지 말지 불투명하다면은 현재 지역 현안이나 인사, 정확하게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정력,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경선 최종 후보로까지 돼서 뭐 본인들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거보다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고, 왜 보궐선거까지 공백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보궐선거 비용까지 지역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최종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뭐 다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은 잃을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그래서 뭐 현재 남아있는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남경필 지사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권 주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가 잃을 게 없는 게임입니다. 전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 같은 일반 유권자들이 제한할 수도 없는 게 엄연히 그분들한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것을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장들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어떤 난립하는 어떤 구도와 그로 인한 피해 내역을 저희가 유권자들한테 지역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자체장들이 같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행정공백과 그리고 또 뭐 선거 비용에 대한 그런 나중에 뭐 보존의 문제 등등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상 현명한 주민들이 우리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사퇴하지 않는 4년간 오롯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지금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운 또 그런 하나의 그 사명 그런 배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진짜. 네. 네, 오늘 그 기자님하고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되게 말씀을 편하게 잘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또 예.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